탄핵 선고 지연이 되니 각종 추측부터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있고 그 설들에 따라서 또 추측 보도가 양산이 되고 그것들이 다시 돌면서 또 다른 여론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힘을 공급하다 보니 여야도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하고 기대했던 선고 날짜보다 늦어지니까 국민들은 지치고 정치권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이제 대규모 장외전을 하게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저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심정이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의 어떤 촉발, 여론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거리에 뛰쳐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건 글쎄요. 뭐 과도하지 않다면 저는 오히려 장려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거리에 나와서 내 얘기를 하고 속 시원히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나의 소수 주장, 우리의 우리끼리 무리들이 지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론 단순히 뭐 폭력은 안 되고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좀 이게 단식을 한다든가 뭐 머리를 깎는다든가 글쎄요. 인간의 행위가 어떤 행위든 우리가 저거 할 수 있는데 다 할 수가 있지만 자칫 그런 자학적인 행동은 지성을 갖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러거든. 그래서 어린 애들이 만약에 학생들이 본다면 저게 뭐지? 이 21세기에 그런 좀 자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뭐 달걀 세례를 맞고 이런 헌법재판소에 유감스러운 일인데 여야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윤석열 파면하라, 아니다 윤석열 기각하라 이 피켓을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이거 지금 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걸 감나와라 배나라 합니까? 자기들은 또 뒤에 앉아서 헌재를 존중해 준다고 그러면서 법을 뭐 어떻게 중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헌재 앞에서 떠들면 그 시끄러워서 판결문 작성하겠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또 그 헌재의 3분의 1은 국회가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자기들이 가서 이런 판결을 내라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단식하신 분들에 대해서 자학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말하는 그 극우 장애 집회에 올라와서 재판관들을 밟아라고 하는 현장에 가서 90도로 절하면서 고생한다고 하는 그런 헌재를 쳐부수자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어떻게 보십니까? 나의 그 단호함, 그만큼 절박함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 이제 어느 정도 국민한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또 방식이 그거 아니고 우리가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지성적이어야 한다. 그런 분들은. 제가 국민을 우리가 거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지성적으로 보이시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성적이지 않죠. 같은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네. 당연해서 말씀 안 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김영건 전 의원께 잠깐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얘기지만 가족 중에 한 분이 지금 단수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뭐 그 정도 해둘까요? 네, 예? 그러시죠. 다음 우리 지역의 지역 단체장들과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이 동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SNS에 윤 대통령 사진과 각하 보고 싶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려서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탄핵이 각하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자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철우 지사의 같은 각하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그 정치인들이 또한 지역의 지도자들이 주민들의 상황인식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그 많은 주민들이
두 번째 지금 탄핵, 내가 찍은 대통령이 두 번째 탄핵을 앞두고 있는 경험을 하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주민들 대부분이 지역의 정치적 지도자들을 믿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스스로 반성도 좀 하고, 좀 국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만 걱정하고 그에 합당한 발언만 계속한다라는 거는 저는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하 얘기 자꾸 하는데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기각을 생각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기각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각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드러날 일들을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반복해 하는 거는 지도자로서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다시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할 때 현재 그 보수 쪽의 광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를 갈구하는 행위죠. 네. 박 실장님 이 각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 소연설을 하는 걸 약간 좀 유머러스한 이야기죠. 우리 김영건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각하,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 각하할 때 우리는 지금 안 쓰는 그 호칭이지만 뭐 궁정각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 뭐 이런 정도의 아주 극존칭의 표현인데 너무 그게 이제 상하 관계를 확실히 구분짓는 윗사람에 대한 좀 아부성 뭐 별칭처럼 보여서 우리가 쓰지는 않는데, 또 지금 이제 그 이 지사는 각하, 그러니까 그 물리칠 각자입니까? 그런데 이 헌재의 판결이 아예 각하됐으면 좋겠다. 이건 대상도 아니다고 해서 이제 각하됐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자기가 그렇게 부르고 싶다 이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뭐.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너무 사생결단의 용어를 너무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지식 있고 자신 있고 이 내면이 충만하고 그리고 전문가일 때, 진정 아는 사람일 때 유머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철우 지사의 그 별개로 우리 정치권 전체가 좀 그런 좀 유머를 좀 쓸 수는 없는가요? 액면 그대로 위트 섞인 말로 받아들이자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위트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논란을 일으키는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든다는 겁니다.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계속 어디 강연하거나 인터뷰할 때마다 어쨌든 뉴스에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지난 19일 날 서울대 강연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됐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놨고, 탄핵 인용 어려울 것이다는 말과 또 다르게 하고 있는 조기 대선 준비 비슷한 행보, 이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양수겸장이겠죠. 홍준표 대구시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이건 석방을 기대하는 바라는 그 진영에 대한 기대치를 좀 올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당장 선거가 만약에 파면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지지세가 홍준표 시장에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절대적인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 써서는 안 되겠지만 배신의 어떤 그런 정치인으로 지키기 두려울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의 덕담이라고 저는 보고요. 양수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인용된다 하더라도, 파면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말에 대한 그 책임을 틀렸다는 책임이 홍준표 시장이 올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발언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네. 홍 시장은 묘한 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 부분이, 이게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떤 말을 이렇게 좀 터프하게 해도 쉽게 그 데미지를 입지 않는 정치인인 것 같아요. 그게 참 묘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발언을 하실 때도 조금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방향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잘못 하나 말하는 바람에 평생 그게 찍혀서 안 돼요. 근데 홍 시장은 제가 보기엔 저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진 약간의 장점으로 좀 보고 싶은 거지. 그거는 좋게 해석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잘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일단. 그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얘기를 해도 타격을 안 받는다. 그만큼 신뢰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정도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회적 혼란과 관련된 얘기, 결정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같은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직무유기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몸조심해라. 이러니까 조금 그 신체가 들어가서 이제 사실 문제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 칼로 이렇게 시해 위협을 직접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재판관 임명을 납득할 만한 사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귀속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에 기인한 건데 저는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아차 이게 이재명 대표 왜 이런 말을 했지? 이게 만약에 대통령 선거 시절이었으면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면 제가 보기엔 한 5% 10%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게 지금 하나의 다시 주원 글씨로 이게 새겨질 거예요. 먼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체포할 권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누구나가 체포할 권리가 없어요. 국민 누구나가 자기 자력 사적인 보복을 위해서 누구를 체포하면 안 돼요. 가장 금기시되는 얘기예요. 이 말 속에 무서운 말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변호사이자 법률가인 이재명 대표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원고에 없던 뭐 최고의 현장에 말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좀 익숙해져, 그러니까 양해될 수 있다고도 하지만 글쎄요. 본 마음에 이제 머릿속에 누구의 말만 또는 내 머릿속에 담기지 않으면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그리고 우리가 몸조심하라 이런 말도 뭐 밤길 조심하라 이런 것이 사실상 뭐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가 발언할 수 있는 용어는 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실망스러웠다는 것이고, 뭐 사회자님께서 이재명 대표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랬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극하게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이런 발언이 예를 들면 이제 지금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그게 결국은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말을 잘못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물론 인식을 호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국토부가 협박을 받아서 내가 대장동 뭐 서류 저거 했다 뭐 김문기 안다 모른다 이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좀 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조금은 물론 뭐 격한 상황이 있었어. 용어가 불쑥 튀어나올, 다른 용어가 불쑥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내 마음과 다른 조금 실망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법률가이자 야당의 대표로서는 하기 힘든, 해서는 안 된 이전에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이에요, 그게. 네. 명확하게 해놓고 가야 될 건 뭐냐면 현행범에 한해서 누구나 현행범은 국민이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직무유기를 하면 아무나 가서 아무 때나 체포할 수 있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오는 26일 수요일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했습니다. 일단 선고 결과 어떻게 예측하시는지요? 저는 1심처럼 징역형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기억과 인식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선거 과정과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즉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또 세계적인 추세가 그 정치인의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은 그것은 유권자가 판단하는 부분을 또한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사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보다 많은 국가의 판단들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전 뭐 무죄가 나오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량이 벌금형으로 많이 낮춰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죄 선거법 위반하고 또 다른 몇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제 분명히 좀 알아야 할 부분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적 혼란 내지는 여러 얽히는 부분에 중요 변수 중에 하나가 자신의 그 사법 지금 논란, 그 재판 이것이 차지한다는 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했던 정치적인 인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지금 재판에 매달려야 되는 형국인데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과도하게 해석해서 개입을 했든 뭐든 간에 그 한 변수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본인이 좀 자각을 했으면 한다는 싶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봅니다. 뭐 다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좀 벌 수 있는데 이것도 만약 가정이 이제 대통령 선거와 연계된 것인데 만약 선거가 있다면 뭐 계략적으로 우리가 예상 상식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은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이 좀 어려울 것이라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 대표가 시간을 벌 수 있을까 그것도 고개가 좀 갸웃거려집니다. 그러나 다만 이 선거법 위반 하나만 본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이 대표가 유무죄에서 무죄를 계속 확신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거권을 피선거권 박탈당할 정도의 형량이 나온 선고가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대선 출마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여권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권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 압박이 되죠. 뭐 포인트 마일리지 올라가는 공격이 되니까. 네. 그건 정말 뭐 이재명 대표의 좀 결단 내지는 고심이 필요하겠죠. 정말 온마이웨이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정황들을 감안해서 일시금 후퇴를 할 것인지는 정치적 결심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당이 국민의힘이 뭐 야당을 향해서 너 저 유죄 받았으니 이제 그만 나오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겠죠. 네. 만약에 이게 이런 상황은 그 미래 예측과는 달리 막상 닥치면은 또 다른 그게 확장이 될 소지도 충분히 있거든요. 흔들 소지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 면전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긋나긋하게 얘기했지만 당신이 좀 그러그러한데 나는 더 훨씬 이재명 대표를 뛰어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할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한 발언이죠. 우리는 정치인들이 숨은 함의를 잘 짚어봐야 하는데 그런 민주당 내부의 상황 변화가 충분히 예견된다. 그것까지도 돌파해야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바가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판결을 봐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진 여러 가지 혐의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 크지 않은 문제들을
엮어 만든 측면이 있고 우리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 낙선한 후보를 지금처럼 몰고 간 정권은 없었죠. 그리고 여당이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악마화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여당 그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한 것을 석 달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그게 드러나니까 그것도 이재명 때문이다 이러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현재 이재명 대표한테 씌워진 혐의를 바라볼 때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옳았다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에 항소심 판결은 많은 것을 그 사법부에서 고려해서 판단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 때 얘기합시다. 네. 예. 지금 곧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요. 여야가 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한 말씀드려, 두 부류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정치인에 대해서 아까 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더 공부를 하고 지성적이어야 되겠다.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사람을 뭐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평범한 분들, 대중보다는 공익과 국가를 더 생각하는 것이고 말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 부류를 우리가 리더라고 한다면 그 리더의 역할에 좀 충실해졌으면 좋겠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또 이 탄핵 정국에 각자 진영에서 리더라고 자부해서 거리로 뛰쳐나가는 분들도 그걸 많이 좀 고려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고 탄핵에 뭐 승복 문제가 있는데 뭐 그게 참 유치한 거죠. 이것도 약간 뭐 조폭 문화에서 나온 것 비슷한 그런 뭐 시합도 하기 전에 우리 월드컵 뭐 축구대회를 하는데 뭐 너 짓는 거 인정하라고 하면 누가 시합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만한 얘기고 다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승복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데 다 인정하잖아요. 아니 내가 그 판결에 탐탁지 않고 내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박정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지나고 보니 야 정말 판결문이 훌륭해서 탄핵이 기각되는 게 맞구나. 저게 정말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뭐 탄핵을 받아들이겠다. 이건 우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 헌법재판관들의 역할인 것이고 그런 적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쨌든 탄핵을 승복하고 안 하고를 또 국민 개개인에게 강요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뭐 승복하지 말라고 뛰쳐나가라는 얘기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성숙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위치가 스웨덴 네텐보리 대학에서 보면은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선거만 제대로 잘하는 국가로 추락했는데 그걸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지성적인 지도자 그리고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무리하게 그런 사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결과를 놓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만 제대로 승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아직까지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헌재 재판하러 나와가지고도 진짜 어제 했는 얘기 오늘 했는 얘기 다 본인이 뒤집어가면서 거짓말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분이 정말 좀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을 기대해 보고 싶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로가 이해하고 통합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거다. 내 주변에서 봐도 대화가 안 되는 분 많이 있잖아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을 누가 어떻게 서로 바꾸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장 기대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인내와 시간, 고통을 국민들이 함께 지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폭력은 철저하게 배격하기 위한 서로 간에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생각이 다른다 하더라도 상대를 지나치게 공격하고 혐오 발언을 일삼고 분열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합의하고 단호히 배격하고 배척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시고 함께한 월간 정치. 오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정치권 이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